2021년 언어논리 문제 기출 복원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1년이에요. 21년. 그래서 실제 나왔던 거 그대로 기출이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22년에 진영사 출판사에서 여기 언어논리 저자로 저희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요 책을 가지고 나중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1번부터 보시면, 자,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일절, 노동절, 현충일, 성탄절. 이거는 사실은 언어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였어요. 일단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탄절이 반드시 일요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노동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휴일로 쉬지 않아요. 빨간 날이 아니죠. 일부 회사만 쉬기 때문에 공휴일도 아니고, 그 다음 국경일, 노동절은 국경일까지는 아니죠. 근데 국경일이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3일절 같이 빨간 날 정말 이런 게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하죠. 이제 둘 중에 3번이냐 5번이냐에서 약간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 이제 추모일이라고 했을 때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뭐 돌아가셔가지고 추모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모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념일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리고는 3일절. 그래서 독립운동한 걸 기념하는 거고, 노동절. 이거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 날을 만든 걸 기념하는 거고, 현충일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성탄절, 이것도 예수 탄생 기념, 이렇게 해서 기념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이건 사실 언어 문제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자, 다음에 문법 문제. 자, 다음 중 관용 표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은, 관용 표현 같은 경우에 뭐냐면 손이 크다 이런 것처럼 진짜 손이 큰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걸 우리가 손이 크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문구를 우리가 관용어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손이 매워서 요게 관용어구가 되겠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손이 맵다라는 거는 때렸을 때 힘이 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써요. 그거랑 실수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맥락상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1번. 그러면 우리 같이 관용 표현을 찾아보면, 자,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 난데 칼자루를 잡고 있다. 이게 관용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라는 뜻이죠. 내가 갑인데 왜 제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시치미를 떼다라고 했죠. 시치미를 떼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자기는 과자를 본 적도 없다면 시치미를 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수 먹게 해주다. 국수 먹는 거는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모만 보면은 결혼 얘기를 해가지고 고모가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쓰는 관용어구. 그래서 찬밥, 더운밥이 진짜 찬밥, 더운밥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면 그게 관용어구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관용어로 쓰죠. 나머지는 다 맞게 잘 썼는데 1번 손이 매운 거랑 실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용어구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쉬운 관용어구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용어구는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고유어, 외래어. 다음 중 고유어, 외래어로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래어 안에는 한자어도 포함돼요. 한자어도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쓰면 고유어예요. 인이라고 쓰면 한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 목자도 나무라고 쓰면 고유어고, 목이라고 쓰면 한자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보고서 사람 고유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배울 학자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한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자어라서 이거 외래어잖아요. 그 외래어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담배랑 땜, 빵, 땜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사람들이 고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외래어예요. 담배, 빵 이런 거는 한자어도 아니고 외국에서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걸 말씀드리면 여기 다 외래어예요. 이거 다 우리나라 고유어가 아니고 여기 다 외래어고, 고유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빵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5번이 됩니다. 이것도 다 한자예요. 여기는 딱 단자. 요건 이제 외국에서 온 것들이 조금 섞여 있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의문의 변동이라고 발음법. 만약에 책에서 보실 거면 의문의 변동 파트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발음할 때 니은이 리을과 만나면 리을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라가 있을 때 발음할 때 우리가 신라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대학선에서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죠. 이 두 개가 만나면 리을이 힘이 세요. 그래서 리을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신라라고 리을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유마라고 해요. 그리고 요건 지금 유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리을이 된다고 했죠. 니은이 리을 대각선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라 요게 답이에요. 근데 임진란 이거 보세요. 임진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대각선에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죠. 근데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도 얘처럼 리을이 대부분 센 게 거의 90%. 근데 10% 예외가 있어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도 리을이 안 세고 니은이 센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발음할 때 이거 발음을 임진란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발음할 때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지만 니은으로 발음해요. 임진란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지만 유음화가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리을로 바뀌는 거는 유음화라고 하고 니은으로 바뀌는 거는 비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생산량도.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죠? 그렇지만 발음할 때는 생, 산, 양 이렇게 우리가 생산량이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힘이 세서 안 되고 이원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원론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는 외워줄 거는 요거는 외워줘.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세고 그걸 유마라고 한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차후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예외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애고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발음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자성어. 자, 다음에 바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건데 자, 총을 들고 땡땡땡의 위기에 처한. 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거. 사면초가. 이 위기랑 똑같은 뜻이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사면초가의 경지에 이르렀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사자성어는 다 외우세요. 자, 백척간도 누란지세. 이거 다 위기에 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란지세에 처해 있어. 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뜻이고 풍전주마도 똑같죠. 이거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바람 등불. 그럼 바람 앞에 등불도 여기까지 다 마찬가지로 위기. 네, 답은 5번이에요. 점입가경은 딱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점점점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점입가경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실수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두 번 해요? 세 번 해요? 점입가경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이 답이에요. 이거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거 그리고 비슷한 단어는 세트로 외우세요. 이거 세 개 세트로 위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백척간도, 누란지세, 풍전등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야기가 와전되어 더 이상 오해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조그맣게 바꿀게요. 이야기가 와전되어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게 땡땡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변명해야 된다. 변명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와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는 변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규명보다는 우리가 해명이라고 쓰죠. 규명은 사건의 원인이 뭔지 규명하겠습니다. 이럴 때 규명이라고 쓰지. 그래서 얘는 오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명에 가깝다 라고 봐야 되고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규명이라고 쓰죠. 원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규명을 같이 써요. 그 다음에 늦은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때 센스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번. 그리고 여기는 선지상 3번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얘는 변명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확실한 걸 먼저 하세요. 그리고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해명이 너무 이상해요. 사태의 원인을 해명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원인은 규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를 보시면 동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뭔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동음이어. 동음이어는 뭐냐면 먹는 배랑 타는 배가 있을 때 음이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죠. 이런 게 동음이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풀을 베다랑 얘랑 동음이어 관계려면 아예 다른 의미여야 돼. 그래서 먹는 밤이랑 낮밤할 때 밤 이런 것처럼 아예 다른 의미일 때만 동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을 베다 이게 정말 이런 거 뱉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풀을 쓰다도 이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점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데 쓰는 건데 이 의미에서 연결돼가지고 풀을 쓰다 이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동음이어가 아니에요. 둘이 연결성이 있으면 우리가 다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풀떼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풀떼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면 그거는 연결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풀을 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풀을 쓰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미가 얘나 같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풀이랑 이 풀을 쓰다 할 때 이 풀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곡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지울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얘가 동음이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눈에 눈물이 어리다 라든지 영희는 나보다 3살이 어리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고 얘는 얼굴에 맺히는 거라서 아예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으면 동음이어가 돼요. 여기도 발로 밟다 이거는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국수의 발은 국수 이렇게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없으면 동음이에요. 얘는 배를 깎아서 이거는 과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배는 신체 부위 그래서 관련 없으면 동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 동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몸을 틀다랑 수도꼭지를 틀다 했을 때 몸을 틀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틀은 거고 수도꼭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튼 거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다고 보면은 동음이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다이어로. 그래서 답이 1번.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게 되어야지만 동음이어가 될 수 있고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이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손 이게 신체 부위 핸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해. 이것도 어쨌든 신체 부위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하고 이 손은 의미가 연결돼서 다이어가 돼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는 이상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가를 배웠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보시고 그냥 여기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상이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모양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와 다를 때 우리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죠. 이건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선지 보고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자 밑줄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 이것도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여기만 보면 돼요. 밑줄만 보시면 돼요. 밑줄에 보면 열적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고유어 의미 물어본 거예요. 열적다의 의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외워놨어야지 풀 수가 있겠죠.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여기를 읽고 맥락상 뭔지를 찾아야겠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알았으면은 바로 암기를 했으면은 바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단축 때문에 고유 암기를 하셔야 되고 겸연쩍다 이것도 외우세요. 이거는 민망하다. 여기서는 이거 맥락이 아니고 열적다는 그냥 그대로 부끄럽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거는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 단축 때문에. 그 다음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자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건데 1번에 보시면 자 노래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노래방이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도 노래방이
그러면 노래방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은 주어 생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뺐기 때문에 틀렸어요. 거의 맞잖아. 우리가 중복되는 거는 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산에 가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은 붙였어야 돼. 요런 거는 띄어쓰기 단어를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의문변동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띄어쓰기 파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난삼아 붙인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암기. 이름을 붙이다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름을 붙인.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이거는 관용어구처럼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 이제 4번이 답인데, 여기에 보시면 등지 나와있죠. 등지는 외우세요. 등지는 선택할 때 우리가 등지라고 쓸 수 있고, 던지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던지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서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가 들어가면 든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던지라고 쓰고 싶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코피가 났어, 이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뭐 했는지 이야기할 때 그때는 우리가 던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이쪽으로 가는 길은 폐쇄되었으니,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폐쇄되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거는 1번하고 다른 점이 얘는 주어가 생략됐어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폐쇄되었다. 이게 하나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랑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길이 폐쇄되었다. 길이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의 주체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에 여기도 주어가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사람은 길이 아니죠. 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체를 써야 되는데 주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렸어요. 1번하고 차이점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2번 썼죠. 노래방이 2번 써도 안 되고 5번처럼 주어가 다른데 생략해도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4번. 이거 그냥 외우세요. 든지는 선택. 그래서 밥하고 빵 중에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의 쓰임이 옳은 곳을 고르면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건데, 자, 나이가 지그시 아니죠. 지그이 이렇게 쓰죠. 지그시는 지그시 쳐다보다. 그처럼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때 지그시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반드시는 이건 안 외워도 알 거예요.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나도 처자식이 없는 혼몸이면 도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몸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부양할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부양 가족이 없었다면 도전했을 거야 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혼몸은 이것보다 뭘로 더 많이 나오냐면 혼몸이 아니다. 요걸로 많이 나와요. 혼몸이 아니다가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틀리게 나올 때 뭐라고 많이 나와요? 홀몸이라고 많이 나와요. 홀몸이 아니. 너는 홀몸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임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티귿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양가족과 관련된 게 있고 임신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암기.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교수님이 쓰신 머릿말을 읽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릿말은 표준 발음이 머리말이라고 써요. 이것도 그냥 암기를 하면 풀 수 있고 사기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키다. 아, 이거는 부는 사기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 사기다로 바꿔야 되고, 사키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은 홍어를 삭히다, 고등어를 삭히다처럼 음식과 관련된 게 삭히예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문법은 암기를 하면 풀 수 있고, 암기 안 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그때 센스 있게 잘 찍어야 돼서 암기 무조건 하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암기 문제. 자, 다음 제시된 낱말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것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젖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젖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뒤로 젖히고, 이거는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게 젖히다고.
제치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선두를 제치고 맨 앞으로 나갔다. 이때는 제치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달이다 이거는 약 같은 거 얘기할 때 약을 다리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고 다리미 하는 거는 다리다 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양털 구름이 말짱이 겉형 구름이 겉이다. 이거는 그냥 관용어법처럼 외우세요. 겉히다 이게 구름하고 세트예요. 그리고 거치다 라는 거는 과정 얘기할 때 우리가 거치다 무엇을 거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주사를 맞히기가 힘들다. 주사는 맞히다랑 세트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히다 또는 관역을 맞히다 이런 것처럼 어디에다 이렇게 딱 대는 거 그거는 맞히다라고 써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 알죠. 맞히지 못했다. 이거는 끝내지 못했다. 이거랑 똑같은 그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야죠. 맞히다에서 희는 당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소가 와가지고 나를 박았을 때 내가 소에게 잡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달려오는 승용차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승용차가 날 박은 거예요. 그랬을 때 히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 거 틀렸어요. 히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거예요. 달려오는 승용차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승용차가 와가지고 날 박아서 내가 당했죠. 당하다의 의미일 때는 히로 써요. 그리고 서름에 바치다. 이거는 관용어고. 그래서 여기 바티가 아니라 서름은 바치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암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뒤에 조금 더 있구나. 문법적인 요소들 좀 더 있네요. 좀 더 해보면 다음 중 복수 표준어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표준어는 둘 다 표준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암기. 샛별 맞고 새벽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풀 수 있고 아니면 못 풀고 그 다음에 살쾡이는 맞는데 얘처럼 리을 기억으로 쓰는 건 안 되고 살쾡이 얘는 삼이랑 복수 표준어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되고 봉숭아랑 봉선화가 복수 표준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울 때 같이 외우셔야 돼요. 봉숭아, 봉선화 자, 암기하시면 되고 애답다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것만 표준어. 이것도 많이 나와서 이것도 외우면 되고. 그래서 답이 2번. 이거 둘 다 표준어가 됩니다. 이것도 암기 파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암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사이쇼 표기가 틀린 것은 이거는 따로 요구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사이쇼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시옷을 쓰는 게 사이쇼시예요. 근데 사이쇼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하면 시옷을 쓰면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초점. 초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이쇼옷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거예요. 한자어 한자어기 때문에 초점이라고 써요. 개수도 사이쇼 쓰면 안 돼요. 대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말이고 이거를 이렇게 대가, 개수, 초점 이렇게 쓰는 거는 틀려요. 그래서 이거 암기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머리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문제에 하나 있었어요. 머리말이 표준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방금 시옷 쓰면 안 된다고 시옷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옷 써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가 있어요. 얘네는 그냥 암기예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이쇼에 한자어인데 쓸 수 있는 얘네는 한자어인데 시옷을 쓰기로 한 예외적인 애들이고 얘네는 한자어인데 예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쇼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외 6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곡간, 색강, 숫자, 착간, 색간, 횟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안 외우신 분들은 공부하기 전에는 외우셔야죠. 그래서 요거 4개랑 이렇게 이 문제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다 5개 다 맞는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한글 파일 하면서 시옷이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안에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대 표현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것도 높임법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고 높임법
여기 아직 안 배우셔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어를 높이는 거를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C랑 떼서가 들어갔는지를 봐요. 이 문제의 주어 선생님께서고 여기 C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어를 높인 주체 높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람과 오는 사람이 구분이 돼야 돼요. 선생님께서 너가 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 쓰면 안 되고 오라고 선생님이 높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셔에 보시면 하셔는 하시어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C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1번은 틀렸어요. 이제 너는 높이면 안 돼. 너 선생님보다 나으니까 오라고 하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높임법을 자세하게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이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출문제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높임법은 이런 식으로 주어를 높이는 거에 시께서가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문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풀어보시고 듣는 게 사실은 좋고요. 전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밑줄 친 내용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밑줄이 빠져있네요. 여기 있어. 밑줄, 감각. 그러면 만약에 나는 여기만 보고 풀 수 있으면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자, 여기 1번에 봤더니 선생님께서 주번을 부르셨으나 잘못 알아듣고 번호가 9번인 학생이 앞으로 나왔다. 자, 감각이라는 게 뭔지 사실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소각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게 감각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르셨으나 부른 거 청각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는 삼계탕에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서 아 시원하다 이거 미각이죠. 이것도 감각이에요. 근데 3번에 은식이의 엄마가 국을 끓이면서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은 감각이 아니에요. 이건 인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각이 아니구나. 사실 안 읽어도 조금 센스가 있으면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자, 영수는 뒷모습을 보고 친구인 줄 알고 뒷모습을 보고 이거는 시각. 그래서 이것도 감각이고 건이는 친구의 방에서 청소년 냄새 후각. 이것도 감각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안 읽었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친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 없으면 밑줄만 봐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다 읽고. 근데 사실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시험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는 뭐 보는 거냐면 여기 보면 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앞에 말을 덧붙여서 하는 거고 그걸 부연 또는 상술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죠. 암기하면 풀 수 있고 암기 안 하면 못 푸는 거라서 앞에 말을 즉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연이라고 해요. 여기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4번에 보시면 니은 즉이라고 써있던 거거든요. 앞에 기억이 있었어요. 기억이 상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듯이 즉은 앞에 말을 받는 부연 또는 상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모르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부연이랑 똑같은 뜻이구나. 그래서 이건 접속사만 보고서 고르시면 돼요. 이건 전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말이 있어요. 뭐 또는 가령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근거이다 이러면은 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정말로 들었는지 결론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근데 사실 어려운 말이 없고 상술만 외우세요. 상술은 즉이랑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거 암기했으면 지문 보고 풀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지문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앞뒤 맥락만 보고서 빨리 답을 찍으셔야 돼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똑같이 문제에서 보시면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얼핏 보면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겠죠. 얼핏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얼핏 보는 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인위적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사전적도 얼핏이랑 관련 없죠. 추상적도 관련 없어요. 얼핏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게 얼핏은 표면만 보는 거잖아요. 겉모습. 현상도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고르면 3번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찍고 빨리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태도를 조금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문제 지금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주신 부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삶의 태도는? 그럼 여기 보시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선지로 가세요. 근데 선지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읽으셔야 되고 선지에 보시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자유로부터 도피인데 이익 추구는 자유로부터 도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랑 자유 도피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자,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거는 내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자유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유가 없다는 거는 수동적으로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요거 자체가 자기가 자유가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 지문에 써 있어요. 그 지문에 가서 찾아야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나는 조금 빨리 센스가 있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만 읽고도 우리가 이거를 풀 수가 있죠. 요거를 아까 앞에 있는 그 지문에 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건 남 밑에 종속되는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거. 이게 남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자유로부터 도피다. 에 써 있어요. 그래서 발췌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음 글을 읽고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자세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서 대충 선지 보니까 아 이거는 일치 문제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그림 문자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림 문자는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그러면은 한자는 표의 문자이구나. 그리고 표의 문자를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서 기억하기 불편. 그러면 부정적인 건 세모치시고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도 적고 글자를 의미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표현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 읽고서 일치 문제는 몇 개 지우세요. 근데 다 읽으면 기억 안 나고 빨리 지워야 되기 때문에 문자의 체계를 나눠보자면 표현 문자. 우리 지금 이렇게 나눴죠? 이거 맞는 말이고 표현 문자는 말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자야. 여기서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이런 발음 기호로 사용되는 표현 문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표의 문자는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표음이 관련이 없는, 표의는 관련이 있는. 그래서 아 이건 또 맞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뒤에 더 읽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답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많이 푸신 분들은 이거 바로 찍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한글이 음절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사실 안 읽어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개념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풀 수 있고 이거는 지문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음절 문자라고 하기에는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이 아, 야, 여 기역, 비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자음과 모음인데 음절은 얘네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음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야, 어야, 기역, 비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음절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음운이라고 해요. 음운 문자.
이거는 만약에 위에를 읽으면 풀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의문문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글은 의문문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 2번까지 읽었는데 아직 밑에 뒤에 안 읽었지만 3번 그냥 읽었는데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밑에는 읽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얘는 실제 여기 문제 보시면 세트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는 일치 문제고 하나는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 내용만 알면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건국신화 가운데 견훤신화는 다른 신화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이나 혁거색처럼 얘네하고는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다 아닌 애들. 그래서 아닌 애들이 이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 속에 사는 지렁이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 인물로 설정된다. 또한 땅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탐나의 건국 신화의 삼성 신화처럼 신인의 모습으로 소생한 것이 아니라 아닌 건 X치세요.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난 다음에 인간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유는 견훤신화는 실패한 영웅의 비극적 일대기라는 점에서 그러한 설정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견훤은 후백제를 세워 그 세력을 굳건히 함으로써 뭐 신라와 고려를 크게 위협했으나 결국에는 멸망당한다. 따라서 견훤에 대한 얘기는 실패한 영웅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럼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의 내용이 많다. 이거는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예외가 견훤인 거죠. 견훤은 하늘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견훤의 신화는 신라와 가야를 세운 왕 아까 혁거세 이런 애들하고는 맹가를 같이 한다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2번 찍고 밑에 안 보셔도 돼요. 확실하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견훤신화와 다른 건국신화와의 비교 요거랑 견훤신화가 갖는 의미 이 두 개 중에서 헷갈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후삼국 시대 전화 이런 거 아니고 견훤이 실패한 원인 이런 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건국신화와 비교하는 거는 맨 처음에 조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서 보시면 견훤신화가 갖는 의미냐 아니면 견훤신화의 특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특징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문단부터는 특징보다는 따라서 자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랑 그러므로 여기 접속사 이 다음이 얘가 하고 싶은 말인데 견훤에 대한 이야기는 실패한 영웅담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영물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 것으로 설정되지 않았나 싶다. 얘는 특징보다는 이렇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어요. 특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물론 앞에는 다 특징이에요. 앞에 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뭐 땅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는 다 특징이기는 하지만 결론은 특징이 아니죠. 결론은 얘가 특징을 가지고 분석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4번은 왜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건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따라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앞에 특징을 쭉 얘기한 거는 이걸 통해서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1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주식가격 등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문제 2개예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사례를 찾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과 유사한 의미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자 주식 가격의 등락을 그래프로 그리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뭐 주식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봤을 때 핵심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잠깐 얘기하면 여기 이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처럼 따라서 이러면은 앞에 내가 블라블라블라 많이 얘기를 쭉 했지만 그걸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처럼 간단한 법칙이 따르더라도 비성한 효과로 인해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혼돈 현상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는 것, 이게 혼돈 현상의 첫 번째 특징. 이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길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얘기해요? 혼돈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하면서 뒤에 끝까지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러면 혼돈 현상의 특징이네 하고 바로 고르시면 돼요. 길면 일단은 발췌독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길면 발췌독으로 안 읽으시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징은 그 다음에 이처럼 따라서 이런 거 보시고 아 지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특징이네 약간 요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얘는 못 풀더라도 얘는 풀어야 되죠. 위에 있는 제목은 전체 봤더니 대충 특징 얘기하네.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혼돈 현상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체 읽어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이처럼 해서 제가 뭘 읽었었냐면 불규칙한 모양을 보인다. 이게 혼돈 현상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먼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결여된 것. 먼 미래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그랬을 때 여기 선지를 보시면 만약 시간 없으면 저렇게만 읽고 바로 푸셔야 돼요. 근데 혼돈 현상의 사례라고 했을 때 일단은 불규칙성을 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불규칙한 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아와 여와의 출생 비율 맨날 바뀌죠. 이런 건 불규칙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이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 속도 이건 정해져 있죠. 이런 건 불규칙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건 하고 바로 다 부르고 다 읽지 말고 넘어가시고 여기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물질 맨날 다르죠. 차량의 숫자 맨날 다르죠. 이리저리 풀리기는 팔레줄에 걸린 바지 이런 거는 뭐 바람에 따라서 맨날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은 읽었을 때 내용을 몰라도 약간 센스가 있으시면 1, 3, 4는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정해져 있네. 그럼 답 2번이네. 약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시간 없을 때 선지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의미에서 기억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기억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처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작은 오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폭이 된다. 이런 거를 속담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속담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점점 문제가 증폭되는 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조금씩 더 커져서 문제가 커지는 거. 그래서 점점 오차가 증폭되는 거. 그래서 이건 답이 1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대로 배워라. 자 그럼 순서대로 배워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어질 내용이니까 여기 뒤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부터 읽으시면 돼요. 끝에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뒤에 봤더니 딸이 아들을 낳자 아크리샤 어쩌고저쩌고는 딸과 손자를 나뭇잎짝에 내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순서 배치하는 거는 무조건 선지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면 이렇게 선지가 있죠. 그러면은 라하고 라가 많죠. 라가 3개죠. 그럼 라가 맨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나 다를 그대로 연결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딸과 손자를 나뭇잎짝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라를 읽었을 때 연결되는지 왕은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갑자기?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럼 라가 맨 앞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라 말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가 2개 있었죠. 그럼 아 얘인가 보다 하고 버리시면 돼요. 라를. 그러면은 나를 읽었더니 자 그렇게 해서 버린 다음에 세리포스 섬에 다다른 모자를 버렸잖아요. 엄마랑 아들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고 있어요. 위에서 딸이 아들을 낳자 얘 딸과 손자를 나뭇잎짝에 버렸죠. 얘가 얘를 받는 거죠. 그 얘가 1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리포스에 다다른 모자는 어부 딕티스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데 그는 섬에와 폴리텍스 어쩌고저쩌고의 신앙자였다. 왕은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에 봤더니 나 다음에 마 또는 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나 다음에 마로 갔더니 왕이 나타났는데 왕은 아름다운 다나에게 욕정을 품었으나 페르세우스 때문에 감히 다나에를 범할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는 게 나 다음에 라가 오는 것보다 더 맞기 때문에 그만 읽으셔도 되고 나 다음에 말을 얘기한 1번을 고르시면 돼요. 나 다음에 라가 오게 되면은 갑자기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페르세우스 때문에 접근을 못했으니까 얘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지금 순서 맞추기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도 똑같이 순서 맞추기를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순서를 맞추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도 기억, 얘는 답이 될 가능성 거였어요. 니은, 리을. 이거 보시고 니은이 먼저인지 리을이 먼저인지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봤더니 자,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 그러면 나 또는 니은 또는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니은하고 리을 중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그 다음에 오는지, 아니면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들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개인의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반대되는 게 나올지, 아니면 그러므로 배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에 작용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먼저 오는 게 맞죠. 왜냐면 몸에 배어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맨 앞에네 라는 걸 보시면 리을 다음에 선지 4번, 5번 기억이냐 니은이냐만 따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서 기억으로 가면 갑자기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습이 나오죠. 갑자기 인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로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는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습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얘는 5번 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읽지 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그 다음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전통과 인습을 가르는. 전통과 인습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처럼 따라서 그러므로 이같이 정리하는 말이에요.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문화 창조를 하는 것만 전통이고 문화 창조 안 하면 인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만 봤을 때 그럼 전통하고 인습은 창조를 하냐 안 하냐 그냥 이 차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했을 때 여기에서 고르자면 따라서 이처럼 거기 있는 걸 보고서 아 창조를 하면 전통, 창조 안 하면 인습이네 약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문항별로 다 안 읽고 어떻게 하면 풀지에 대해서 그냥 쭉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물론 공부를 하실 때에는 다 읽고 푸시는 게 맞는데 시간 제고하실 때에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발췌독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길면. 그 다음에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읽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1치 문제를 딱 봤더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4개가 틀린 거고 하나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더 풀기 어려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더 쉽고 일치하는 것은 하나 찾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읽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읽으시면 되는데 문단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읽고 지우고 조금 읽고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캐로디스와 힐은 합성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거 대신에 분자 증류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증류 실험을 해가지고 유리막대에 묻은 액체가 실처럼 길게 늘어졌어요. 그리고 유리막대를 다시 끈적끈적한 중합체에 담갔다가 꺼내보는 실험실 안에 돌아다니면서 실이 얼마나 길게 늘어나는지 알아봤죠. 그래서 실을 길게 늘림으로써 실이 강화되었지만 용해점이 너무 낮고 중합체의 에스테르 결합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별다른 쓰임새를 찾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폴리아미드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했대요. 폴리아미드는 탄소와 수소 이외에도 질소 분자를 지니고 있어서
미세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와 매우 유사했다. 근데 읽는데 내가 과학이라서 너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끊고 바로 선지로 갈게요. 어차피 다 읽어도 기억 안 나요. 조금 읽고 바로 그냥 선지로 가셔서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폴리아미드, 방금 폴리아미드를 읽었죠? 그러면서 폴리아미드를 보시고 실험을 한 것은 미세한 분자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금 위에서 얘기했을 때 폴리아미드 읽으면서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질소 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와 매우 유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써있죠? 얘가 답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이제 제가 사후적으로 풀고 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답을 빨리 고르기는 했는데 읽으실 때 모르겠으면 과학 지문이라 모르겠으면은 끊으면서 하세요. 끊으면서 한 줄 읽고 한 줄까지는 좀 그렇고 한두 문장 읽고 지우고 또 한두 문장 읽고 지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빨리 고를 수도 있고 다 안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실 만들 때 시간과 압력 얘기는 지문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1번 아니고 분자 증류 실험은 애초에 폴리아미드 용액을 만들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니죠. 이거는 두 번째로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애초에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처음에 했던 실험에서 안 돼가지고 두 번째로 한 거기 때문에 이번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면서 뒤에는 읽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푸시면 되고, 요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 세트 문제는 이거는 사실 수능 문제예요. 근데 제가 수능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이제 보통 앞에 푼 거 정도의 길이로 나와요. 근데 수능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건 여러분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데 수능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아주 예전께.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푸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2022년인데 옛날 수능을 보시면 돼요. 2000년부터 이게 안 나오네. 2000년부터 2010년까지에 있는 수능을 보시면 돼요.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에서 지금 여기 길잖아요.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요 문단만 가져와요. 요 문단만. 요런 식으로. 짧게 가져온 다음에 그 문단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문제 보시면 요거 있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셰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만 보면 풀 수 있는 거야. A와 관련된 그 문단만 보면. 그리고 그 문단만 발췌해가지고 선지는 똑같이 내거나 아니면 선지를 조금 바꿔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장문의 글을 연습하기에는 수능 문제 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 수능 문제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인터넷 구글에다가 2000년 수능 국어 이렇게 치면은 다 뜨거든요. 이거 출력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답지까지 다 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해설지 보시면 되고, 발췌 도구로 나와요. 수능지문 좀 길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발췌로 나와요. 발췌로. 근데 약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풀게 다 풀어가지고 내가 진짜 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능을 풀라고 해요. 근데 최근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최근 문제 나오지도 않고 옛날 문제를 보시면 돼요. 2010년까지 한 10년치 수능을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학지문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과학지문은 조금 난이도도 있고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과학 말고 인문이랑 사회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이거는 제가 수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여러분들 그냥 시간 되실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